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재미있는 정치 시간. 네, 재미있는 정치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한 가지 드릴 거는요.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거짓병에 들지 말 것.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지? 그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선생님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실망했다는 말과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는 말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왜 본인 스스로는 해도 될까? 되나? 안 되지? 도대체 되는 게 없고? 이런 고민들을요 1년 내내 하더라고요. 1년 내내 하면서 끈질기게 물어봐요. 선생님 해도 될까요? 제가 될까요? 과연? 이렇게요. 정말 자신을 믿으십시오. 정말. 그리고 거지같이 정말 나는 못났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 못났어 말로 밖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정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주 작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해도 될까요를요 2011년 12월부터 계속해요. 지금 해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1, 2학년 때 안 했는데. 지금 해도 과연 될까요? 겨울방학 그냥 지났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 1학기가 다 지났는데. 늘 이래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요. 정말 자신감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해서 배우는 국강입니다. 국강.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바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짠. 저 사진이요. 지금 윌리엄 왕자랑 케이트 양이 4월에 결혼한 사진인데 방금 제일 앞에 보셨던 사진 있죠. 그 애니메이션 신데렐라 왕자님하고 그 복장이 똑같아요. 저 복장이요. 진짜. 예, 정말 신데렐라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당시에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요.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양이 결혼을 했다. 평민 케이트 양이 결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평민? 게다가 이 결혼식에는 스웨덴 왕세자와 스페인 공주와 등등등 누가 참석했다 이럽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 영국에서는 왕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리고 어느 공주가 오고 도대체 왜 이런지 오늘 이 시간 공부해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56페이지입니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케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자회견을 할 때 윌리엄이 나와 데이트를 하다니 얼마나 영광일까. 윌리엄은 영광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당당한 여자죠. 왕자와 만나는 평민이면서. 이게 자신감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왕자와 만나는 평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자와 평민 이야기,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잘 복습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속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민주정치 형태라는 제목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자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직접과 간접을 배웠습니다. 직접이 참 좋긴 한데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간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문제점, 정치적 무관심, 대표성의 한계 이런 게 발생해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여러분? 호남 민주정치, 그쵸? 또 전자민주주의, 또 지방자치였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남 민주정치 쪽으로 들어갑니다. 호남 민주정치의 의미는 간접을 주로 하는데 직접의 요소를 섞은 거예요. 직접의 요소라 함은 국민의 참여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민투표, 국민이 법률안을 내는 국민 발안, 그리고 일로와
국민이 소환하는 국민 소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자민주주의,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전자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문제 6번, 그리고 52페이지 문제 7번, 그리고 54페이지 뛰어넘어가서 54페이지 문제 3번까지 해서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가나는 서로 다른 민주정치 형태이다. 민주정치 형태이다. 이렇게 나오면 직접, 간접, 혼합 등등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는 거죠. 자, 가 볼게요. 가. 국가의 의사와 국가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을 일치시킬 가능성을 지향하며 국가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같을 것이다. 같게 되어야 한다. 같게 되는 상태를 지향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성립되는 형태. 선거를 한다라는 건 대표를 뽑는다라는 거고, 이것은 바로 간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간접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간접이구나. 간접이구나. 나 볼게요. 국민들의 사적 의지 가운데 공공선을 지향하는 다수의 의지의 합인. 이거 뭐죠, 여러분? 일반의지입니다. 일반의지. 누가 강조했어요? 루소입니다. 그럼 뭐예요? 직접이죠. 연결됐네. 좀 더 가볼게요.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로 자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하다. 배웠던 내용이죠.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간접민주정치는 국민이 믿고 맡기고 국민의 신임과 대표가 정말 그거에 맞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념적 기초로 한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2번, 가에서 국가기관과 국민의 관계는 대리적 관계만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해 보세요.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가 진짜 민주정치이며 만약에 대표를 뽑았다고 하면 대표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대리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건 루소의 말이었습니다. 대리적 관계가 아니죠. 대표에게 책임성을 주는 거죠. 가는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나에서 국가기관의 총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나에서 국가기관은 총의의 내용을, 총의라고 하면 전체의 의견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나에서 나는 직접 민주정치를 지향합니다. 국민 전체의 의견을 변경할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 전체의 의견 이것을 변경합니까? 안 되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의 의사는 곧 국가의 의사다. 나, 직접 민주정치, 대리자가 아니라 대표는 심부름꾼. 틀렸죠? 그렇죠? 5번, 나는 가보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좋다? 나 직접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죠. 그렇죠?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문제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접, 간접,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에서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제 9월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단순하게 배웠던 것들이 이거 배운 거랑 문제 적용하는 거랑 하나도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기본이 돼서 문제 적용 능력은 계속 시간을 두고 이렇게 축적해서 기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정치제도에 대한 견해다. 이에 대한 분석의 진위는 그랬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바꾼 거예요. 대표를 선출하는 인민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울 때는 오직 의회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진다.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맡긴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뭐를 비판하죠? 간접을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견해냐면 루소의 견해입니다. 루소는 직접을 지향합니다. 맞죠,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선거인들이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편견 없는 식견과 판단력, 그리고 양심이다. 대표를 뽑을 때 대표가 판단력과 양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뽑는다는 거예요. 만약 대표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판단력과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선거인을 배신한 것이다. 자, 특정인과 특정 집단이 당신이거나 당신이 속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표를 의회로 보낼 때는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대표임을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글입니다. 이거 읽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대표가 있다는 자체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세요.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에겐 양심이 필요하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사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분명한 것은 대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간접 민주정치에서 이 대표자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을 뽑아서 간접을 잘 운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예 간접 자체를 비판하고 있고요. 여기가 파악이 되셔야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되죠. 네. 네, 보겠습니다. 아까 간은 간접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죠.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것. 나는 간접에서 대표의 기능을, 대표의 역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볼게요. 간은 직접 민주정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나요?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틀렸어. 두 번째, 나는 현명한 판단보다 인기에 의존하려는 대표를 경계하고 있죠. 어떤 지역에서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맞죠? 나에서 대표는 자신을 찍어준 선거인의 이해를 대변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가 속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죠. 뭐라고? 국민의 대표여야 된다고. 국민의 대표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죠. 그 다음에 간은 민주적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음을,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음을 간접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루소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 루소는 간접을 비판하면서 대표가 대신할 수 없다. 직접 해야 된다. 직접 반영할 수 있음을, 나는 민주적 의사가 대표될 수 있음을, 합리적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진 대표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어렵죠? 이 정도면 정말 어려운 수준입니다. 2009년 9월 평가원 수능에 나와도 되는 문제, 수능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까지 풀어내시면 지금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표를 보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6년 10월 어떤 시장이 광역 화장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화장장 유치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고 주민소환법이 발효돼서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됐습니다. 자, 이거 진짜 있었던 사례고요. 자, 보세요. 이 주민소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민소환의 뜻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직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역구의 의원을 이렇게 불러서 불러서 투표를 통해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갑, 직접 민주정치 제도가 활용되고 있죠. 주민소환. 그렇죠? 맞습니다. 을, 주민소환이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주민소환이 되면 시장은, 여기서 시장이죠. 시장은 딱 직무를 정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는 시장이 없는 상태로 투표일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공백이 초래되죠. 공백이 초래되죠. 맞아요. 3번. 지방행정에서 주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주민들이 시장 보고 있다가 또는 지방의회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하잖아요.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4번. 지역 이기주의적인 정책 결정을 줄일 수가 있다? 아닙니다. 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역 이기주의가 커진다는 데 있어요. 지역 이기주의가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방이 스스로 그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이로운 사업들을 많이 끌어오고 그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화장장을 가져왔으니까 소환이 일어났지, 화장장이 아니라 만약에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오거나, 예, 또는 그 아주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무슨 KTX 막 그런 거를 가져오거나 역사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소환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역 이기주의적인 정책을 줄일 수 있다? 아니죠.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죠.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리 와, 비리 있으면 이리 와, 국민들이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지난 시간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훨씬 더 좀 어려워지고 있죠. 2학년 문제를 풀면 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3학년 문제는 조금 더 깊숙이 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좀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9번째 주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입니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보시면 로드맵에다가 의원 내각제 무엇일까? 대통령제 무엇일까? 이거 암기하면 진짜 재미없으니까 현실 사례를 통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공부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정말 현실 속으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진짜 재밌는 이유는 우리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정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진짜 여기부터는 정말 신문만 펼치면 나오는 그 부분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옆에 그 로드맵 거기 빈칸에다가 오늘 공부할 내용 이제 쓰는 겁니다. 예. 오늘 학습 목표부터 쓸게요. 9번째 시간.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제와 대통령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지금 정부 형태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가 뭔데요, 정부가? 그렇다면 정부가 뭐길래 이걸 정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를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명박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좁게 얘기하면. 근데 넓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이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기구를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사법부는 보통 어떤 정부 형태든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과 행정의 관계가, 이 두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관계가 되게 친한 형태가 있고 그것을 권력 융합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관계가 상당히 독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리평. 그럼 여기까지 얘기한 거 이해되셨어요? 다시 볼게요. 지금 우리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배웁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부 형태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럼 정부가 뭔데? 이런 게 정부라고요. 즉, 정부 형태를 나눌 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서 이 둘이 친한 정부 형태가 있고 이 둘이 안 친한 정부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정부 형태가 권력 융합형, 안 친한 정부 형태가 권력 분리형이에요. 권력 융합형은 어떠냐면요. 여기 입법부가 행정부를 낳아줘요. 뽕 하고 낳아줍니다. 내각을 뽕 하고 낳아줘요. 행정부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부가 행정부를 낳아준다. 의원 내각제라고 부릅니다. 의원이 있는 입법부가 행정부 내각을 낳아주는 형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아주 친밀한 권력 융합형입니다. 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말 독립적인 정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통령제입니다. 되셨죠?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징까지 이렇게 요거까지예요. 말씀드렸어요. 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고요. 여러분 하나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가야 될 거 뭐냐?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내각 행정부를 구성한다고 해서 융합적인 정부 형태다. 기억. 이 관계를 봤을 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엄격한 분리형이다. 대통령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특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공부할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특징과 장단점 해서 여러분 거기 로드맵 옆에 칸에다 그리셨죠? 그리고 그 아래 선생님이 점선으로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라. 용어부터 정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이거니와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주권이 뭔지, 자연권이 뭔지, 천부인권이 뭔지, 사회 계약설이 뭔지 용어 정리가 안 되면 정치는 못해요. 근데 특히나 이 정부 형태 부분에서는 용어 정리가 더더더 중요합니다. 더더더. 그래서 용어 정리를 먼저 거기다가 하고 갈게요. 네, 그래서 거기를 볼게요. 예. 여러분 거기다 쓰시면 돼요. 용어 정리. 먼저 여러분 입법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벌써 선생님이 혼용해서 썼는데 입법부라고 쓰건 의회라고 쓰건 같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기본이죠. 거의 기본입니다. 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볼게요. 또 이제 여러분은 아주 빈번하게 이 용어를 볼 겁니다. 내각. 내각이라는 용어를 볼 거예요. 이 내는 뭐냐면 안에 있다는 내예요. 네. 바깥에가 외죠? 네. 안에 있는 각성입니다. 안에 있는 성. 다시 말하면 이 내각은 뭐냐면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냥 내각, 행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했죠. 의원, 내각제. 내각제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의회에서 내각, 행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가 긴밀하다. 내각이 나오면 내각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행정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각의 강요라는 말을 앞으로 들을 겁니다. 강요.
자, 내각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게 내각입니다. 내각의 동료들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강요란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이 기관의 구성원들입니다. 동료들, 친구들이에요.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여러분, 행정권을 담당하는 여기 안에 동료들은 다 누굴까요? 장관이지 뭐 장관들이죠.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강요들 하고 나오면 장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볼게요. 강요, 내각의 동료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총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총리. 이건 수상하고 같이 쓰시면 됩니다. 총리건 수상이건. 총자는 모두 총자입니다. 리는 다스리다. 모두 다스리는 사람. 모두 다스리는 사람. 수는 이게 우두머리 숫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모두 다스리는 사람이 우두머리죠. 총리, 수상. 같이 쓰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 아니에요. 더 가겠습니다. 제가 한때 충격받았던 저의 절친,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저의 절친은 야, 여당이 뭐고 야당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학생인데. 대학생도 모르는 여당, 야당. 여러분들 중에 많은 학생들 알겠지만 또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자, 볼게요. 여당은요, 이게 더불어여입니다. 더불어여. 더불어 하는 당이에요. 누구랑 더불어 하는 당이냐면 정부랑 더불어 가는 당입니다. 함께 가는 당이에요. 정부랑 더불어 가는 당. 그래서 가버먼트 파티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랑 함께 가는 당이에요. 예, 여당.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고요. 배출 정당. 우리나라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만약에 의석이 10석밖에 없더라도 한나라당이 여당이에요. 정부와 더불어 가는 정당이니까. 근데 의원내각제는 무조건 의회에서 가장 큰 다수당이 여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당은 한나라당이고 의회 다수당도 한나라당인 그런 셈이고 이게 이렇게 같을 때도 있고 대통령제에서는. 아무튼 달라요. 분명히. 그럼 보세요. 야당은 뭘까요? 야당의 뜻은 뭐냐면 이걸 줄임말입니다. 제야정당을 줄임말이에요. 제야정당. 있어요. 야, 들판에. 저기 들판에 있는 정당이에요. 예. 들판에 있는 저 정당은 그 정부와 더불어 있는 정당에 늘 반대하죠.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어퍼지션 파티라고도 합니다. 반대하는 정당. 늘 저기 제야에서. 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당과 야당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거 헷갈리지 않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 그 옆에다 쓰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원수와 바로 행정부 수반입니다. 용어 정리가 안 되고는 계속 헷갈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딱 옆에다 거기다 쭉 쓰세요. 아, 국가의 원수. 이 국가의 원수. 이거 원수는 좋은 말입니다. 원자는 으뜸원입니다. 예, 국가의 으뜸인 숫자는 우두머리 수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의 뜻은 국가의 으뜸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많은데 으뜸 우두머리. 보통 영국에서는 누굴까요? 왕이겠지, 왕, 여왕. 으뜸 우두머리.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입니다. 이 숫자는 역시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여기 반자는 1반, 2반, 3반, 4반, 5반 할 때 그 반입니다. 행정부 반의 우두머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도를 너무 잘 그리니까. 네. 우두머리래. 국가 원수는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체의 으뜸인 우두머리를 일컫습니다. 그걸 국가 원수라고 해요. 근데 행정부 수반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통치기구, 정부의
행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입법부의 우두머리는 국회의장이고 사법부의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면 바로 행정부의 우두머리, 그게 바로 행정부 수반이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네, 행정부라는 반, 입법부 반 아니고 사법부 반 아니고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 이게 행정부 수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 다 했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의원 내각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해했죠? 네, 여당, 야당,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총리와 수상 같다. 내각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냥 행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내각의 동료가 강요고, 내각의 동료들이 뭐 하겠어요? 장관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의원 내각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의 특징 본다고 했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죠? 1번 이렇게 써야죠.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해놓고 1. 의원 내각제. 맞죠? 자, 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성한다고요. 자, 보세요. 의회는 누가 구성해줘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의회를 구성해줍니다. 의회를. 여기가 진짜 중요하죠. 국민이 의회를 구성해줍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뭐를 구성해요?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다수당의 여기 대표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중심이 돼서 내각을 구성해요. 행정권을 담당하는 이 기관을 구성해요. 누구들 가져다가 자기 친한 여기 동료들을 가져다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어때요? 권력 융합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권력 융합형이다라는 특징입니다. 융합형이라는 특징이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굉장히 친합니다. 친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입법부의 의원이 어디 가서요? 여기 가가지고 뭐가 돼요? 장관이 되죠. 다른 말로 내각의 강요가 됩니다. 겸직할 수 있어요. 왜요? 권력 융합형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융합형이기 때문이죠. 또 권력 융합형이기 때문에 잘 봐보세요, 여러분. 원래 입법부가 법률안을 만들죠. 예, 법률안을 만들어요. 그런데 융합형이니까 너무 친하니까 행정부도 입법부에다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친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 진짜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해줬습니다. 내각을 구성해줬어요. 내각을 낳아준 건 누구죠? 의회입니다. 따라서 이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서 책임을 지면 돼요. 이런 말을 이렇게 씁니다.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유는요? 이유는 의회가 내각을 낳아줬으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내가 책임을 다해야죠.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각이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의회는 이 내각 안 되겠어. 너를 믿지 못하겠어.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내각 불신임권을, 이게 융합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각 불신임권을. 얘네만 이런 권리를 가지면 안 되죠. 서로 쌍방향으로 가질 수 있게 의회 해상권을 가집니다. 이게 융합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건 이따 대통령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의회 가장 큰 정당의 대표가 여기 가서 총리가 되고 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총리가 가서요. 총리가 가서 뭐가 되냐면 행정부라는 행정부 반의 수반이 됩니다. 행정부 수반은 누가 된다고요? 총리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가서 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니까. 그래서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는 바로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는 누구일까요? 국가 원수는 영부. 아까 보세요. 영부. 왕입니다. 왕. 국왕. 영국은 왕이 있는 그런 정부 형태입니다. 입헌군주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이 국가의 으뜸인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은 다수당의 대표가 여기 와서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국 역사를 이렇게 딱 거슬러 보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실질적인 권한은 이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 했을 때도 영국 국왕이 오는 게 아니라 영국 총리가 옵니다. 캐머런 총리가 오셨어요.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영국에서 영국 총리가 왔어요. 캐머런 총리가 왔습니다. 독일도 의원 내각제 국가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총리가 왔습니다. 여자 총리 메르켈 총리가 왔어요. 네, 총리가 왔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독일도 왕이 있나요, 선생님? 독일도 왕이 있는 나라겠네요. 왜냐하면 총리가 온 걸 보니까 거기 상징적인 존재로서 왕이 있나 보네요. 여러분 독일 왕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렇죠? 독일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독일은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자, 보세요. 우리와 같은 그런 대통령이 아닙니다. 상징적 존재로서 국가 원수이기만 한 대통령이 있어요. 의회에서 선출한.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지문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제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의원 내각제 국가 영국에서는 전형적으로 총리와 왕 이렇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나누지만 독일과 같은 경우는 총리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쫙 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불신임권과 의회 해상권입니다. 이 설명을 저기 예로 좀 하도록 할게요. 일본의 예로 좀 하도록 할게요. 일본의 간내각. 내각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내각. 간총리예요. 이름이 간이에요. 간. 네. 자, 2010년 6월에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대표로 간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2010년 6월이에요. 국민은 당연히 어디 뽑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뽑아주고요. 국민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다수당 민주당에서 간 총리가 나서 내각을 구성한 거죠. 2010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원자력 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간 총리가 일본 대지진은 물론이거니와 그 원자력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여기 지금 의회가 간 총리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불신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에 자민당이 있고요. 원래 이 자민당이 큰 정당이었고 자민당이 있고 공명당도 있고요. 여러분 이 당 이름 안 외워도 되죠?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함께당. 다함께당.
그리고 일어나라 일본당. 너무 재밌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어나라 일본당. 이 네 당이 간 총리에 대한 내각 불신임권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했어요. 잘 수습을 못한다면서. 근데 잘 보세요. 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여기 의회 중의원은 모두 480명이에요. 이 중에 절반이 24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간 총리는 물러납니다. 근데 여기 다 합쳐봤자 240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간 내각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막 여론이 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느 정도가 여기 가서 붙어가지고 정말 너 불신임 해야겠어 이렇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보세요. 간 총리는 너무 사실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렇겠죠. 자기 정당도 이탈해서 자기를 불신임한다고 할까봐. 할까봐가 아니라 그럴 거의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2011년 6월 달에 이 간 총리가 간 내각이 들어선 지 1년 만에 불신임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 총리가 의회에 서서 딱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이 지진이랑 이런 문제들을 빨리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내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그러니 불신임하지 말아다오. 내가 자진해서 나갈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자진해서 나간다고 총리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불신임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153표인가 이렇게 찬성이 돼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달에 간 총리가 물러났고요. 사임이 됐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이 정말 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신임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내각 불신임권이 발동되면 첫 번째 10일 안에 정말 총사퇴하거나 알았어 그만두거나 사퇴하거나 일본의 경우입니다. 약간씩 나라마다 달라요. 사퇴하거나 아니면 나를 불신임하겠다고? 그래 좋아. 그럼 의회 한번 해산해보자. 의회를 해산해서 다시 총선거를 치르거나 이거 해산해갖고 다시 총선거를 치러서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올해 일어났던 일은 불신임권이 발동됐을 때 간 총리가 내가 몇 달 뒤에 바로 그만두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해서 아무튼 그만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때 여러분이 특징을 바로 아시겠지만 의원 내각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을 수습을 잘 못했어? 그럼 물러나야지. 책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것. 그래서 이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이 서로 견제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 권력 융합형 친한데 왜 저래? 이해를 못하시는 학생들 이거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제는 이제 훨씬 간단해요. 대통령제는 훨씬 간단합니다. 대통령제를 볼게요. 국민이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선거로 뽑습니다. 의회를 선거로 뽑죠. 그리고 대통령 행정부도 선거로 뽑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의원 내각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이 행정부도 뽑아주고 의회도 뽑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자, 여기 여기 대통령은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돼요? 자기를 뽑아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책임을 지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분명히 국민이 뽑아줬는데 대통령이 가서 의회 해산하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의회가 가서 내각 불신임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로 간에 나는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생긴 권력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으르렁 거리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권력 분립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권력 분립형이라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이 대통령제는 여러분 미국에서부터 탄생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탄생한 이유는
미국은 왕이 싫었어요. 영국 왕이 싫잖아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부 형태가 바로 대통령제인데 영국처럼 똑같이 왕이 있는 형태가 싫었어요. 그래서 왕은 부인. 그런데 식민지 이후에 정말 이제 그 큰 땅을 자급자족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러려면 어떤 강력한 권한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행정부를 구성하라고 뽑아줬으니까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건 당연해요. 행정부의 수반이죠. 행정부라는 이 반에 우두머리인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국가 원수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총리와 국가 원수로서의 왕 또는 대통령을 보셨죠.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면서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을 보면 이 우리나라처럼 식민지의 역사 때문에 우리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식민지의 역사 때문에 전통과 단절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권력 분립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까 의원내각제에서 있었던 건 다 안 되는 거죠. 엄격한 분립형이기 때문에 여기 의회 의원이 여기 와서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강요가 될 수 없죠. 의회 의원이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보세요. 의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는 거예요. 엄격한 분립형이에요. 따라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여러분 그래야 권력 분립이라고 했잖아요. 나눠진 것만 뿐만 아니라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어야 권력 분립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너가 만든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네.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또 탄핵 소추 또는 각종 동의 승인권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하면 벌써 용어 정리하고 특징까지 공부하면 이 정부 형태의 거의 대부분은 온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으면 장단점 가는 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지금 56페이지에 보면 상원 하원 뭐 이렇게 입법부 그림 안에 상원 하원 되어 있고 또 57페이지에 보면 대통령제 그림 보면 국민의 대통령 선거인단의 상원 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모습, 미국의 대통령제의 모습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 다 빼시고 선생님 그린 대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림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부 형태, 전형적인 정부 형태, 권력 융합형 의원내각제, 권력 분립형 대통령제, 그 전에 앞서서 용어 정리 확실히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